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0.28% 내림세 보이면서 3045.7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5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대, 외국인이 2천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5% 오름세 보이면서 926.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이 홀로 1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258억 원, 외국인이 737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주식 내비게이터 신각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넥타이로 패션 센스를 자랑하고 계세요. 네, 괜찮나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어색한 분위기로. 네, 굉장히 어색해졌네요, 진짜. 네. 일주일에 3번씩 만나다 2번 만나니까 네. 좀 어색하네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럼 우리가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주세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주만 해도 네. 하락이 나올 때 굉장히 무섭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시장은 또 밀고 올라왔고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였는데 좀 이제 조정을 이겨내고 국채금리도 1.6% 이상 올라가는 또 그런 국채금리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차트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급하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급반등을 해주면서 상승해서 저항대에 왔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좀 하락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좀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니까 좀 밀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국채금리는 1.6%를 넘는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시장은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해서 끝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좀 사상 최고가로 또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업종군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제 다우주에 편입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하락을 좀 이겨내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있고요. 나스닥만 좀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 안에는 좀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흐름에서 조금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면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부양책이 통과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이 또 돈이 풀리다 보면은 또 이제 국채가 또 이제 많이 또 그 부분들이 이제 그 국채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또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국채가 좀 많이 풀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시장에 국채가 많이 공급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일단 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금요일 날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부 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지금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이후에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가서 좀 달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오늘 조금 약간 이제 또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고 유가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급락을 하거나 크게 급변동을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금 가격이 장기간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던 이 금 가격이 조금 오르려고 하는 이제 반등권에 있는 부분의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추세를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가 매수세로 이제 조금 올라오는 건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리 가격이나 뭐 어떤 그 상품 가격들,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크게 급등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존에 상승했다가 국채 금리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건전하게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시장은 가던 길을 가는 그런 좀 안정적인 권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우리 시장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요. 네네.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연준이 어떻게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그 FOMC 회의 때 이제 파월 의장은 그 네. 전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요. 예, 뭐 특별히 국채 금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도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하는 게 지금 유럽하고 이제 미국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사실 ECB에서 눌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만큼 이제 아직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회사의 실적들이나 이런 경기가 따라가주지 못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제 유럽 쪽은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눌러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유럽보다는 이제 좀 미국이 좀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근데 파월의 판단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워낙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너무 의심을 하기보다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좀 듣고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조금 잘 적응하면서 따라가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 때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난번 최근에 연준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게 4월이었나요? 그때 좀 애매하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도 그럼 비슷하게 약간 사실 시장이 원하는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약간 그런 강력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도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국채금리 이슈는 좀 지나갔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FOMC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파월이나 이런 그 의장들도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을 용인을 했는데 이게 이 FOMC 회의 이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오르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FOMC 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다 갖고 있자는 아니고 네. 좀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되 사실 그렇게 크게 별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일단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도 뭐 4월달, 6월달에 계속 FOMC 회의가 있을 테니까 지금 이번 회의로 인해서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국채금리가 너무 많은 이슈가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파월이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잠재운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 할 말을 대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끝나고 나서 성명서 발표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크게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어떤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YCC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아마 그 부분은 파월을 또 미리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까지 강력한 뭐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그냥 인플레이션에 조금 약간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보면서 뭐 국채 금리가 뭐 이후에 뭐 무질서하게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스탠스에서 그냥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국채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시장이 기대하는 강력한 완화책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최근에 지난번 회의록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그 FOMC 회의를 하는 이제 그 과정들을 네.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으면 그 전에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 FOMC 회의 이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그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제 틀을 먼저 그려서 시장에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FOMC 회의를 할 때 그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주고 나서요. 그래서 FOMC 회의를 하게 되면은 성명서를 발표해요. 네. 성명서를 이제 한 장, 두 장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FOMC 회의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한두 장 정도로 발표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두 장만 보고는 시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꼼꼼하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FOMC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각 의원들,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하면 이제 서기가 그 내용을 적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통 회의록이라고 하는데 그 회의록을 이제 바로 그거를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이 혼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회의록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의록에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회의록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명확하게 이제 섣부르게 지금 경기가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어떤 낙관론을 갖기보다는 조금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FOMC 회의를 할 때는 네. 그 경기 하방에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일단 FOMC에서는 그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테이퍼링을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괜히 낙관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고용 지표나 그리고 뭐 경기 지표들을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아직 그거를 장담할 수 없다.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위험에 더 대비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스탠스였어요. 지난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의례적으로 뭐 약간 평상시엔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조금 언급했던 게 뭐냐면 그 주식 시장의 몇몇 종목들이 네. 조금 약간 너무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좀 약간 풍겼거든요. 그게 뭐 어떤 종목이라고 딱 뭐 지정하진 않았지만 뭐 나스닥 종목군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테슬라나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조금 과열권에 있다라는 종목들. 그 이제 주가가 또 너무 과열권에 있다 보면 그것들이 나중에 시장에 결과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막 할 때 나스닥이 막 조정이 나오고 막 급하게 하락할 때도 약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무시했던 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건전하게 조정을 받아주는 거를 네. 아마 그들도 원할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올라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훨씬 더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회의 때는 그냥 테이퍼링이나 어떤 금리 인상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조금 그냥 눌러줬고요. 그냥 앞으로 그런 경기 하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대비해서 그런 어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축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국채금리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라고 조금 시장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지난번 회의록에서는 이렇게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국채금리
저금리도 그렇고 부양책도 그렇고 네.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 기대감이 커지니까 네. 테이퍼링을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네.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깜짝 놀랄 거예요. 그쵸. 항상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언제 그걸 언급할 것이냐.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건데요. 테이퍼링은 하긴 하나요?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당연히, 조만간에? 네, 당연히 네. 해야 되겠죠. 근데 테이퍼링은 이번에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한 건요. 네. 아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테이퍼링 얘기를 하는데 그 테이퍼링이 도대체 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한 달에 1,200억 불 정도를 시장에 돈을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고 있어요. 그 돈을 받아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 페드에서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돈을 시장에 내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라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이번에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1조 9천억 부양책이 나왔을 때 네. 실업수당 이런 것도 주고 모두 주고 하는 돈들을 그렇게 받아서 이제 매달 1,2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3, 4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계속 푸는 거죠, 시장에.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거죠.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조인다는 얘기예요. 조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으로 시장에 지금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돈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이거를 언젠간 잠가야 되잖아요. 네. 언젠간 잠가야 되고 그동안에 흘려놨던 그 많은 돈들을 언젠가는 다 시장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풀어놓고 가만히 냅두면 시장이 과열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과열된 상태도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장이 경기가 막 그렇게 호황이어갖고 막 물가가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고용도 불안하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경기가 지금 과열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도꼭지를 조금씩 이제 조이면서 잠그겠죠. 그러면 형태는 그래요. 1조 2천억 불을 풀다가 그러니까 1,200불을 풀다가 1,000억 불로 줄이고 800억 불로 줄이고 600억 불로 줄이고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겠죠. 줄여 나가다가 시중에 있는 자금을 흡수하려고 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자금을 흡수하는 이런 형태로 갈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다가 계속 알려주겠다고 해도 시장은 이제 굉장히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하고 있는 거고 그 테이퍼링을 이제 하겠다라고 처음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좀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고요. 그걸 언제 얘기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FOMC 회의나 파월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반응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언제냐라는 거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다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호황도 아니고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백화점을 못 가시잖아요. 그쵸, 본인도. 코로나 때문에. 네. 백화점 가서 옷을 사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여행을 못 가잖아요. 아직도 경기가 근데 여행을 좀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백화점을 다니고 있다. 마트를 다니고 있다. 요 정도 수준이라서 여기서 벌써 그거를 딱 이렇게 잘라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걸 파월이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경기가 호황으로 갈 것 같으면 이걸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잡기가 더 힘드니까 이게 점점 불처럼 번지니까 네. 그 전에 조금 빨리 끄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까지 너무 앞서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되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죠. 예전에 2008년도에도 네. 똑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때도 돈을 계속 풀었고 양적 완화를 Q1, Q2, Q3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네. 그걸 하면서도 경기가 빨리빨리 살아나지 않고 미국은 살아나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 시장이 또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리스, 피그스 해갖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부도가 난다 만다 막 하면서 그때 난리가 나면서 또 다시
모기지 채권 금리, 모기지에 관련된 어떤 채권들을 시장에서 또 사들이면서 또 돈을 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다 보니까 그 주택 가격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제 그 주택 가격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테이퍼링을 실시를 한 거죠.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3년도 5월 정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은 그때 좀 약간 깜짝 놀래고 그때 살짝 뭐 이렇게 좀 경련을 일으키긴 했지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그 테이퍼링 얘기가 하고 나서 한 4개월 뒤부터 테이퍼링을 실제로 할 거다. 수도꼭지를 얘기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잠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할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네. 4개월 뒤에 바로 못했어요. 예,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좀 받아들일 시간을 천천히 예, 주나 시간을 봐요? 계속적으로 천천히 준 거죠. 예, 천천히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2014년 1월 정도에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13년 5월 정도에 발표를 하고 한 14년 1월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쯤 이제 했고요. 실제적인 금리 인상은 그 테이퍼링 발표를 2013년 5월 정도에 할 때 미리 먼저 얘기를 했어요. 2년 뒤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금리 인상도 2년 뒤면 2015년 5월에 했어야 됐는데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단위로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정도까지 하다가 다시 이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또 금리를 더 이상 이제 높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아마 올해 안에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 생각보다 된다. 빨리 다가오겠네요. 그만큼 경기 회복이 빨리 될 테니까 예상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거를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될까봐 그러면 금리 인상을 또 굉장히 빨리 하게 되는 상황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했을 때 시장의 충격과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의 충격은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을 언제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해주냐.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고 그리고 이제 그 천천히 연착륙을 시키는 그 과정을 그거 자체의 운전을 이제 연준에서 하는 건데요. 뭐 부드럽게 잘 해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연준에서 2023년도에 금리를 높인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 한 2년 정도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의 스케줄로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보면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100%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그게 그런 올해가- 수순으로 네. 했었으니까 그럼 2023년 정도에 한다라고 치면 한 2021년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요, 그러면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언급이 네.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나요? 그만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주가는 잠깐 시장에서 좀 놀래면서 주가는 좀 내려오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 이겨내고 고점을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고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초반에만 내려오고 금리를 초반에 인상할 때는 주가는 계속 갔어요. 시장은 죽지 않을 거예요. 예. 다만 그 타이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때 그 조정이 이제 조금 있을 텐데 그런 조정들에 또 그런 또 공포 분위기로 또 갈 것이고 또 그 공포 분위기를 이겨내고 또 주식은 또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여태까지 이번에만 이런 흐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너무 쉬운 장을 경험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요즘 장이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에요. 예, 이게 선수들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들한테는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죠. 네, 재미가 없는 장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기존에는 그냥 아무거나 샀어도 막 올라갔으니까 이제 본인들의 그런 어떤 실력이나 네. 어떤 내가 봤던 종목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종목들을 잘 본 게 아니라
워낙에 그냥 시장에서 장기간 동안에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식은 내려오고 있었고요.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코로나까지 거기에 터지면서 그냥 주가들이 전부 다 나락으로 갔다가 그냥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종목들이나 그냥 기대감만 조금 있으면 올라가고 기대감만 좀 있으면 올라가고 그런 과정 속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상황은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 경기가 살아났을 때 수혜를 입을 만한 어떤 종목들 실제로 이제 그 실적을 내고 뭐 어떤 배당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런 어떤 기업들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기술주들 아니면 그런 바이오주들 뭐 코로나 어떤 뭐 백신을 만들 것이다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제품들이 나와서 이제 뭐 어떤 실적을 만들어주고 회사의 그런 어떤 매출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소수로 좀 축약해서 갈 것 같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볼 때 지금 요새 그 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기 순환주 이런 거에 지금 약간 조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올라갔던 어떤 종목들보다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요즘에 조금 움직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조금 잘 따라갈 필요가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을 매매하고 할 때 게임처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미가 없다 요즘에 이제 등락이 좀 별로 없고 오늘 같은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었어요. 예, 그냥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시장만 계속되면 참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주식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걸 쳐다보고선 1분 1초의 반응을 계속 하면서 그런 시장에서 계속 반응을 하나요? 오늘처럼 좀 편안하게 좀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뭐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LG 같은 게 뭐 0.3% 하락, 뭐 글로비스 0.5% 하락 그게 정상입니다. 특별히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0.3%, 0.5%, 1%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을 받다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뭐 3%, 4%, 5%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보합 수준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들을 오히려 그 굉장히 편안한 상황을 견디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는 종목들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위아래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하신 것 같은데 위로만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요. 위로만 말고요. 어떻게 네. 시장이 계속 위로만 움직이는 그런 뭐 환상적인 시장이 어디 있나요? 예,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난주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장이었거든요. 지지난주 뭐 주가가 막 밑으로 막 위로 막 급등락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걸 딱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반대로 타갖고 뭐 올라가서 샀더니 내려가고 내려가서 팔았더니 올라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시장보다 사실 평상시에 주식시장은 오늘처럼 좀 약간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는 시장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응을 천천히 하시면서 이번에 만약에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이제 처음에 배우시면서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조금 인정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이런 시장도 있고 이런 시장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에 나오는 반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좀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을 경험을 하시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보다는 네. 조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경험을 쌓기에 이번 시장이 굉장히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나중에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고 나가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일련의 상황들, 양적 완화를 했고 어떤 긴축을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쭉 보시면서 거기에 움직이는 환율, 상품 가격,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본인이 주식을 하시면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사실 겪기 힘든 거거든요. 이 경험이라는 게 그냥 평상시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한번 있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한번 겪어보시면서 이 좀 시장에 좀 집중하시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보다 좀 이 경험을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마인드로 보시는 게 조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